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그 퍼셉츄얼 맵이라고 하는 것, 인지도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사실 있는데요. 어, 그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헷갈리니까 그냥 퍼셉츄얼 맵을 하겠습니다. 그 퍼셉츄얼 맵을 이제 어떻게 그 만들어내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사실 그 퍼셉츄얼 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반드시 SPSS 같은 통계 패키지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그런 통계 패키지들은 대부분 이 퍼셉츄얼 맵을 그릴 수 있는 그 뭐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퍼셉츄얼 맵이 목적이 아니라 그 퍼셉츄얼 맵은 목적인데 우리 마케팅에서 실제로 그 통계 패키지 내에서는 뭐 다른 일반적인 용도로 어, 이런 퍼셉츄얼 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MDS,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통계 패키지에 가면 퍼셉츄얼 맵을 찾으면 안 되고 그 MDS,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찾으면 됩니다. 실제로 SPSS만이 아니라 뭐 세스나 뭐 그 밖에 상당수 많은 R 같은 경우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의 통계 패키지에 이 MDS를 할 수 있는 그 모듈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 중에 이제 SPSS가 설명하기에 가장 쉽고 경영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SPSS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이 SPSS만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R을 쓰고 싶다면 R에서도 MDS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그 기본적으로 MDS, 우리가 퍼셉츄얼 맵을 그리는 그 과정을 그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한번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어, 뭐 어떤 특정 기업이 그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경쟁 제품들이 뭐 여럿 있어요. 음, 내가 먼저 이 시장에 진출을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기존에 있는 이 경쟁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한 가지 방법은 직접 고객들한테 경쟁 제품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퀄리티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가격이 경제성 관점에서 적정합니까? 비쌉니까? 뭐 쌉니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물어봐서, 다시 말하면은 그 각 제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정 그 속성을 기준으로 일일이 다 물어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한 가지 그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경쟁 제품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경쟁 제품들이 꽤 여러 개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고를 때 그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속성들은 결국 뭐 두세 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시장 내에 이제 브랜드가 뭐 계산하기 쉽게 10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10개가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고객들이 만약에 뭐 제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될 수 있을 텐데,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은 고려하는 요소가 뭐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가격, 색상, 출력, 크기, 제조사, 브랜드 레퓨테이션, 그 밖에 뭐 내구성, AS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품이 만약 10개고, 그리고 내가 주로 고려하는 그 제품 속성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다. 10개다.
그러면 각 제품에 대해서 각 속성에 대해서 평가를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이제 요청하게 되면 100번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100번.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만약 물어봤다고 칩시다. 물어봤다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도 이 많은 응답치를 어떻게 정리해서 비교하죠? 제품이 10개고 각 제품에 대해서 물어본 속성 수준이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100개 응답치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 첫째, 측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둘째, 측정을 해도 그 많은 응답치들을 정리해서 보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다. 결론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쓰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뭐 물론 그 중에 많은 속성을 포기하고 뭐 두세 개만 평가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겠다. 그것도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보겠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임원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윗선에 있는 임원이나 뭐 대표이사께 총체적인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경우 전체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는 정리가 어렵죠. 실질적으로. 사실은 경쟁 브랜드 간의 비교를 할 때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두 가지 큰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경쟁 브랜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MDS인데 이 MDS의 가장 중요한 기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람들이 물론 제품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속성을 고려를 하긴 하지만 실제 그 제품을 선택할 때는 그 많은 제품의 다양한 속성을 일일이 다 귀신같이 평가하고 그것들을 귀신같이 다 뭐 예를 들어서 피시바인 모델 같은 걸 이용해서 가중치를 넣어서 합을 다 계산한 다음에 각 제품의 속성별 수준과 그 속성의 중요도를 가지고 곱하기를 해서 그걸 다 합한 값. 이 값들을 다 귀신같이 계산해서 그 값으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품 속성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 많은 속성들을 일일이 다 평가하고 그거를 귀신같이 다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만약 속성이 실제로 뭐 제품 속성이 10개가 아니라 뭐 몇십 개, 몇백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수많은 속성들을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메타 애트리뷰트, 다시 말하면은 실제 각 제품 속성들의 윗 레벨, 좀 더 추상적인 레벨로서 여러 속성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그런 메타 애트리뷰트. 예를 들면 컴퓨터로 예를 들자면 뭐 CPU 속도나 그 다음에 메모리 사이즈나 메모리 속도, 그 다음에 요즘 하드디스크를 안 쓰죠. SSD를 많이 쓰는데 하드 또는 그 SSD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아니면 그 펜티움 그 CPU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숫자들을 보면 그것들은 각각의 물리적 속성들이잖아요. 다 별개. 그것만 해도 뭐 대여섯 개가 되는데 실제로 그걸 일일이 다 따로따로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고객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를 쓰면 내가 얼마나 빨리 일을 할 수 있을까, 일처리 빨리 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으로 결국 2개의
속성 관점으로 메타 애트리뷰트로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두 가지 변수,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때 속도죠. 그래서 그 속도 관점에서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의 속성을 보고서 그것들을 가지고 뭉뚱그려서 이 제품은 이 정도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뭐 512라고 해요. 그러면 512 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2기가다 그러면 그 메모리를 보고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메모리가 크면 빨리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CPU 타입, 그 다음에 메모리 사이즈, 또 하드디스크 역시도 사이즈가 크면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사이즈 이 세 가지를 보고서 이 제품은 뭐 굳이 말을 표현하자면 상당히 빠른 상당히 빠른 컴퓨터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같은 속성들을 보고서 다른 측면, 다시 말하면 이 제품은 실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진 않구나, 이런 식으로 메타 애트리뷰트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메타 애트리뷰트는 서너 개를 보통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DS라고 하는 분석 방법론의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각 제품에 대해서 각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각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제품 속성이 있어도 실제 평가 때는 이 많은 제품 속성을 뭉뚱그려서 뭔가 상위 레벨에 추상화되어 있는 뭐 2개 또는 3개 적은 차원의 메타 애트리뷰트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재해석한 그 메타 애트리뷰트, 소수의 메타 애트리뷰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들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 애트리뷰트 기준으로 보면은 그 축이 소위 각 제품들의 그 위치를 평가할 때 2차원 또는 3차원으로도 어느 정도 웬만큼 사람들이 각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MDS의 기본 중요한 두 번째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각 제품들에 대해서, 각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메타 애트리뷰트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매우 추상적이고 또 그것도 역시 어렵기 때문에 각 속성별로,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메타 애트리뷰트를 어떤 레벨인지를 조사자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물어봤었을 때 응답하는 사람도 응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그 물리적 속성들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은 소수의 뭐 2차원이건 3차원의 메타 애트리뷰트로 이 제품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 메타 애트리뷰트 레벨에서 평가한 그 제품들을 얼마나 그 상황을 우리가 비주얼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인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메타 애트리뷰트 축을 우리가 물어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축을 물어보지 말고, 만약에 그 뭐 2차원, 3차원 상의 각 제품들을 평가한 그런 어떤 그 가상의 공간이 머릿속에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각 제품들에 대해서
그 위치가 있을 것이고, 그 위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제품이 유사하다, 얼마나 유사하다 또는 얼마나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응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각 제품을 평가하는 그 메타 애트리뷰트 공간 속에 각 제품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MDS의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메타 애트리뷰트, 그 기준이 되는 그 축을 사람들마다 매우 추상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 공간 속에 위치하고 있는 브랜드 간의 거리, 결국엔 이 거리가 가까우면 비슷하다는 그런 인식이겠죠. 개념이겠죠. 그래서 경쟁 브랜드 간에 얼마나 모호한 표현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는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지, 결국 그것만 물어보고 그것을 디스턴스, 브랜드 간의 디스턴스라고 간주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거꾸로 전체 그 2차원이고 3차원 상에 존재하는 그 사람 머릿속에 존재하는 인지 공간 속에서 각 제품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찍어내자, 찾아내자. 그게 바로 MDS의 방법론이고 목적입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먼저 분석하고 싶은 브랜드들을 먼저 선정해야 되겠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브랜드가 너무 적어도 분석 결과가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너무 브랜드가 많으면 측정하는 게 혹시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 브랜드가 많을 경우에 그 측정을 그러니까 좀 덜 물어보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이 MDS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요. 넘어가고, 일단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를 보통 7개에서 많으면 9개 정도, 뭐 측정이 좀 가능하다면 10개 정도까지 그렇게 선정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석할 브랜드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측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 실험 형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각 브랜드들 중에 두 개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다 하면 A, B를 두 개를 먼저 끌어내서 이 두 제품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라고, 뭐 예를 들어서 6점 척도도 좋고요. 7점 척도도 좋고, 뭐 10점 척도도 좋아요. 미국에서는 보통 그 6, 80 이런 짝수를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홀수로 물어보는 걸 좋아하죠. 그 이유는 뭐 홀수가 들어가게 되면 중간이라는 점수가 있는 거거든요. 응답하는 사람이 좀 편한데, 미국에서는 짝수 스케일을 많이 쓰는 이유가, 가능하면은 보통 모르면 보통 중간중간을 찍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점수를 없앤 짝수 스케일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쌍대 비교로 그 각 브랜드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걸 이용해서 이 뭐 SPSS에 그 자료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특정한 어떤 그런 명령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실행을 하면 각 응답자들이 그 각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유사한지 또는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응답치들을 집어넣으면 그것들을 각 브랜드 간의 디스턴스로 간주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브랜드에 대해서 응답한 수치와 가장 유사한 그런 이제 그 좌표점들을
2차원 또는 3차원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 방법론이 바로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축, 만약에 이 두 가지 축으로 만약에 맵을 만들었다면 그 축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축이 어떤 의미일지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축을 우리가 확정을 짓고 그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 축은 그 각각 응답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막연한 그 메타 애트리뷰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축이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에 그 축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 축을 기반으로 한 그 제품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제품은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고 이 제품과 세 번째로 가장 경쟁 그 상황에 있는 제품들이 이런 제품이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 그 분석이 결국에는 시장 경쟁 구조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장 세분화는 뭡니까? 그 응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가지고 그룹핑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거의 반대. 제품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응답자들의 평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하면 그걸 우리가 마켓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시장 경쟁 구조 분석이라고 해요. 그것도 역시 이 맵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그 감이 안 올 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측정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브랜드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또는 다른지를 물어보는 문항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예로 제가 자동차 브랜드를 적었는데요. 꽤 예전에 만든 예라서 자동차 브랜드가 조금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아토스, 뭐 라노스, 여러분들 알지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보면은 둘, 넷, 여섯, 8개 브랜드를 선정을 했는데 이 8개의 브랜드에 대해서 2개씩 짝을 지어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토스와 그랜저하고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유사한지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숫자가 올라가면 많이 다른 거고 매우 유사하면은 그러면 값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부터 7까지. 또 아토스의 소나타, 아토스의 베르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제품들에 대해서 2개씩 짝을 지어서 그 유사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엑셀에 아마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할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SPSS 입력창에 넣었지만 엑셀에 넣는 거나 뭐 똑같죠. 엑셀 스프레드शी트나 SPSS 스프레드शी트는 똑같으니까 엑셀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 엑셀의 스프레드शी트에다가 이 이제 8개니까 8 곱하기 8, 그죠? 8 by 8. 그래서 그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는 다이어고널 엘레멘트들, 대각선에 있는 위치는 당연히 거리가 0이어야 되겠죠. 같은 제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각 셀들이 두 브랜드 간의 이제 그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부터 7이니까 1부터 7의 값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삼각형 아래쪽에 적혀 있고 삼각형 위쪽은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시메트릭 비대칭성 데이터 입력인데요. 때로는 이거를 또 예를 들어서 아토스와 그랜저라고 물어보고 또 나중에 가서는 그랜저와 아토스는 하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경우까지 다 집어넣었다. 그걸 이제 시메트릭이라고 보통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옵션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뭐 2번 물어볼 필요는 없죠. 물어볼래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 아래만 쭉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8 곱하기 8의 매트릭스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응답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이 매트릭스가 아래로 이렇게 쭉 이게 쌓아 내려가면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게 됐고 그 데이터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그 SPSS 데이터 창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뭐 R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매우 간단해요. 사실은 뭐 그 클러스터 어널리시스 했을 때처럼 이제 해당하는 분석이 무엇인지 찾아서 클릭 해주면 되죠. 그래서 분석에 가서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여기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뭐 프록스칼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다 똑같은 방법론이지만 그 거리를 기반으로 각 브랜드의 그 좌표축 값, 그 포지션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 방법론까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이제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멀티 디멘전 스케일링에서 이제 그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의 분석을 그 비교 분석을 할 것인지를 선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 그 SPSS 그 스프레드 시트에 가면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나서 데이터 뷰 말고 그 variable view라고 하는 창에 가서 그 8개 제품 이름들을 쭉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창을 이제 분석을 이제 선택하면 이 작은 패널에 이제 그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창이 나오고 창에 어떤 제품들을 분석할 건지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화살 표시를 눌러주면 두 창 중에 이제 오른쪽 창으로 이놈들이 옮겨가죠. 그럼 이 브랜드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지금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네요. 아까 어시메트릭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값이 똑같다. 뭐 그 삼각형의 위쪽 부분도 거리가 값이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메트릭이 맞고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이 그 선택한 요 데이터 형태는 스퀘어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어시메트릭을 선택하게 되면 그 똑같은 A와 B를 물어봤는데 A와 B의 차이를 물어보거나 또는 거꾸로 B와 A의 차이를 물어봤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스퀘어 어시메트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인터벌 데이터죠. 예, 그러니까 인터벌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매트릭스 형태다. 그리고 디멘션을 이 축을 메타 애트리뷰시 몇 개라고 할 것이냐 이걸 이 컴퓨터가 알아서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해줘야 돼요. 2개 뭐 또는 3개 뭐 4개 현실적으로는 뭐 2개짜리 3개짜리 보통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모델에도 이 거리 계산할 때 여기서 응답치를 갖다 4를 했잖아요. 그 4가 거리인데 그 거리를 메타 애트리뷰별로 그 가중치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는 것이고 메타 애트리뷰별로 사실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디스턴스 계산도 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냥 선택을 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것들 다 그냥 디폴트로 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자 그러면 각 브랜드별로 그 2차원이면 2차원 또는 3차원이면 3차원상의 어떤 공간 속에
그 위치를 우리가 좌표축 값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좌표축 찾아내는 그 알고리즘을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뭐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야 훨씬 쉬운데 어찌됐건 간에 그 좌표축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A하고 B에 대해서 얼마나 다릅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사람이 뭐 I라는 사람이 말을 잘못했네요. I라는 브랜드랑 J라는 브랜드의 그 거리를 제가 응답치를 갖다가 7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이 시계에서 보면 DIJ가 바로 이건데요. 그 실제로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가상의 그 세계에서 I하고 J라는 브랜드의 거리 좌표축을 계산하고 나서 그 좌표축을 기반으로 I하고 J의 거리를 계산했었을 때 그 거리가 DIJ hat 위에 그 화살 표시 뒤집어 쓴 것 같은 표현이 이제 DIJ hat인데 이것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I와 J의 좌표값을 찾아내는 거죠. X값, X라는 축과 Y라는 축이 있다면 X축과 Y축에서의 브랜드 I와 J의 위치값, X값, Y값을 찾아낸 뒤 그 XY 좌표값을 기반으로 해서 IJ의 거리를 계산하고 실제 그 거리가 응답자들의 실제 응답치 DIJ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의 합을 뭐 그냥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문제가 있죠. 이 DIJ-DIJ 햇의 차이가 플러스 값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합쳐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각을 해서 그죠? 상쇄를 해서 더 에러가 적은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에러 값을 제곱을 취하고 그것의 비율 합을 다시 제곱근을 씌워서 만든 게 바로 이 스트레스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스트레스 값은 전체적인 그 추정 오차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에 이 스트레스 값이 여기서 계산한 이 모델의 그 좌표축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잘 맞는지 그 핏한 정도를 표현한 그런 값입니다. 당연히 이 값은 퍼센테이지 비율이기 때문에 1에서 0 사이를 이제 가져가게 되고 스테이터스 값이 만약 0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죠? 0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1이 좋은 건가요? 한번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실제 응답치하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추정한 그 좌표축 값을 기준으로 한 거리하고 완벽하게 똑같다면 그러면 전체 값이 0이 되겠죠. 네, 그럼 완벽하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뭐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응답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을 좀 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각 브랜드의 X값과 Y값,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그 인식 공간 속에 X축 값과 Y축 값을 수시로 계산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S 스트레스 값이 이게 계속 줄어들도록 알고리즘이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데 이게 개선되는 정도가 뭐 크게 그러니까 막 축축 개선이 되다가 어느 시점이 가면 잘 개선이 많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선이 잘 안 되면 멈춰라. 그게 바로 S 스트레스 컨버전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미니멈 에셋 스트레스 밸류는 그 실제 그 오차값이 스트레스 값이 여기 예를 들면 0.005 미만이 되면 뭐 멈춰라 뭐 이런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뭐 미싱 처리는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지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continue OK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얘가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각 제품 간에 2차원으로 지금 지정을 했으니까 2차원상에서 각 제품의 X, Y축 값을 추정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맵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얼핏 봐도 크게 세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브랜드가 사실 많지가 않으니까 좀 예쁘진 않은데 사실은 브랜드가 좀 많아지면 훨씬 더 해석하기도 좋고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크게 세 그룹이 있고 또 소나타하고 체험에는 좀 약간 뻘쭘하게 좀 살짝 떨어져 있는 느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을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축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분석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브랜드들의 위치를 보고 추정하는 거죠. 이 축을 봤더니 이 Y축 값, 다시 말해서 위아래로 내려가는 축을 보면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라노스, 뭐 베르나, 매그너스, 그랜저 비싼 것들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체어맨이 있죠. 그리고 좌우 X축을 가지고 보면 가장 오른쪽에 아토스, 마티즈 제일 싼 것들, 베르나, 라노스 그 다음으로 싼 것들, 그리고 소나타, 그리고 매그너스, 그랜저, 체어맨. 이거 보면 결국에 가격을 의미하고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X축을 우리가 여기는 이코노믹 이제 축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선 예로 결국에 이제 가격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일종의 가성비 정도라고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MDS 방법론의 그 어려운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어려운 것 첫째는 어느 브랜드까지 우리가 비교 분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응답 문항을 많이 줄였긴 하지만 여전히 응답 문항이 많아요. 그리고 좀 응답하기 좀 어려운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응답치를 적극적으로 그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서 끌어내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축상의 포지션을 찾아내고 나서 이 축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축이 해석이 애매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게 세 번째 어려운 점입니다. 실제로 이 축 X하고 Y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축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축을 회전시켜서 뭐 45도 각도로 왼쪽으로 기울여서 본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해석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축 그 회전 뭐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방법론 굳이 알 거 없이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보고서 이 축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축을 각도를 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축 각도를 틀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축을 그리고 그 축에다가 해석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이제 통계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맵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하는 거죠. 이걸 이제 모델 핏이라고 하는데요. 스캐터 플롯 가지고 여기서 X축은 실제 응답차들이 그 각 제품에 대한 거리를 응답한 것이고 그리고 Y축은
그 맵상에서 추정한 그 브랜드의 그 좌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리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플러팅을 해본 겁니다. 당연히 이게 일직선으로 딱 가운데 사선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은 완벽한 형태인데 실제로 그렇게 나올 리는 없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왜냐? 이 점들이 그 앞에 있는 점들은 브랜드였지만 여기 있는 점들은 응답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치들이 당연히 많으니까 이렇게 점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그림을 보면 그래도 뭐 얼추 추정한 그 거리하고 실제 거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분석이 무난하게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크게 네 단계로 우리가 분석을 진행을 하면 퍼셉츄얼 맵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맵을 기준으로 해서 경쟁 구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경쟁 제품들이 지금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고요. 내 제품이 이미 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면 내 제품이 어떤 이미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제품과 비슷한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제품과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이 퍼셉츄얼 맵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가면 앞으로 우리 제품을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전략적 회의를 판단을 할 때 이 맵을 보면서 새로운 위치를 선정을 하고 그거를 목표 지점으로 만들어서 포지셔닝 목표 지점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제품을 그 위치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 그 이제 방법들을 이제 토의하게 되죠. 그게 결국에는 4P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STP 얘기가 끝났고 그런 얘기가 되면 그때부터 4P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제품의 위치가 뭐 소나타로 치자면 여기인데 앞으로 우리 소나타를 갖다가 아래쪽 예를 들어서 위쪽 그 매그너스나 그랜저 쪽으로 포지셔닝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4P 제품 이제 디자인을 바꿔야 되고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그리고 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자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죠? 그것들은 우리가 뭐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결국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TP 전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마케팅 매니지먼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먼저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켓 리서치가 진행이 되고요. 마켓 리서치의 기본인 뭐 3C 분석도 되지만 그 밖에 뭐 5 드라이빙 포스나 뭐 수압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STP 이제 플래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하게 되고 그 현재 포지션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포지셔닝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제품의 바람직한 포지셔닝을 위해서 4P 믹스 플랜을 짜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플랜에 맞춰서 실질적인 어떤 마케팅 활동이 진행이 되고 그게 되고 나면 그걸 모니터링하고 다시 한번 마켓 리서치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STP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마케팅 4P 믹스를 수정하든지 다시 계획을 잡게 되고 또 다시 임플멘테이션 실행이 진행이 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다시 재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은 세 번째 포지셔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모두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